안녕하세요. 코인 리엘입니다. 오늘은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이자를 100%다 풀어가지고 서버 운영비랑 배당금으로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비트마인이 결정할 수 있고 아마 적당한 가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 지급은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마반. 네. 비트마인 스테이킹입니다. 다른 스테이커들처럼 평균 60%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적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는 이번에 이 배당 있잖아요. 비트마인 배당이 이미 결정이 났고 그거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랑 상관이 없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이자를 주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적게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비트마인이 욕심만 안 부리고 룰을 안 깨고 정석대로만 하면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정적인 것들을 다루긴 하지만은 이번엔 좀 약한 거였죠. 근데 오늘 다룰 거는 좀 더 센 겁니다. 오늘 주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컨대 이거는 외부적인 문제죠. 내부적인 문제는 저번에 다뤘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얘기를 해보면은 북한 해커팀 라자루스. 제가 북한 해커팀 라자루스면은 아마 다음 타겟은 비트마인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025년 이거 올해 일어났어요. 바이비트 해킹당했어요. 바이비트가 싱가포르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두바이 대표 거래소입니다. 세계 상위 5위 안에 드는 초거대 거래소예요. 중앙거래소. 여기가 해킹을 당했고 15억 달러어치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파생 코인들 그런 애들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이죠. 해킹을 당했고요. 이더리움 개수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40만 개 좀 넘을 거예요. 그랬을 거고 아무튼 코인이 엄청나게 털려가지고 역대 최고액 달성을 했습니다. 신기록 세운 거죠. 북한 해커팀 라자루스가 신기록을 세웠고 이 중에 3억 달러어치를 현금화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요즘 우등생들은 의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순재들만 모아서 해커팀으로 보냅니다. 제가 알기로 팀장이 박진혁인가 알고 있는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미 FBI랑 인터폴에 수배 중입니다. 얘네들은 북한을 벗어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라자루스 팀이 바이비트를 털었을 때 이거 당연히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때 주제가 뭐였냐면은 바이비트가 게으르거나 불감증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준비는 완벽했었습니다. 근데 보안 끝판왕에 푹 뚫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래소 업비트랑 빗썸 잘 되고 있나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9개월 전입니다. 근데 9개월 이후에 최근에 업비트가 털렸죠. 그 업비트는 지금 내부자 소행인지 아니면은 여기 라자루스 소행인지 아직 모릅니다. 정확한 게 나오면은 저도 한 번 더 복귀를 해볼 예정이고요. 아무튼 이때 이 영상으로 다뤘고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들을 다뤘고 결론이 나진 않았었어요. 근데 결론은 결국 바이비트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누구 문제인지 나왔거든요. 그건 제가 조만간 다룰게요. 아무튼 영상으로 다뤘었고요. 그래서 팩트만 먼저 다뤄보면은 이거 새로운 해킹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비트랑 빗썸도 되게 걱정이 됐었어요. 이때 일단은 보안 끝판왕에 뚫렸다. 이거 제가 벌써 말했죠.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뚫린 겁니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만 선택을 했어요. 바이비트 내부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준비를 되게 잘해줬었습니다. 그때 멀티시그라고 이거 자막으로도 나갈 건데 그 등록 키를 여러 개를 둡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발생할 때 그러니까 전송이라든지 뭔가 다른 걸 할 때 뭐 스테이킹을 하든다든지 그럴 때 멀티시그면은 키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은 지갑 여러 개에서 이 트랜잭션 허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니까 뭐 전송이라든지 이거 허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러 개의 복수의 지갑에서 그거를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방식입니다. 멀티시그 처리가 되었던 콜드 월렛인데 이게 뚫린 거예요. 그리고 이 멀티시그 처리를 세이프 월렛이 했었습니다. 세이프 월렛이 우리가 알기로도 이제 온체인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세이프 월렛 쓰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멀티시그를 위한 기관급 보안 월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높은 수준이었어요. 보안이 높은 기관급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스마트 컨트랙트 이거는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소스코드입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이 이거는 취약점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공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올라간 소스코드에 취약점을 찾아서 거길 공격해가지고 이 보안 끝판왕을 뚫은 겁니다. 라자루스가. 알겠어요. 취약점을 찾아서 뭔가 거기를 공격해서 돈을 얻은 건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찾았냐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전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바이비트의 실수는 유일한 실수가 뭐냐. 콜드 월렛을 너무 믿었어요. 콜드 월렛이 기관급 월렛이었고 거래도 잘 안 되는 월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안이
좋다 보니까는 거액의 코인을 몰아놨습니다. 보통 콜드월렛에 거액의 코인을 넣는 건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콜드월렛을 여러 개 두고 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담당자들이 좀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게 유일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뇌피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 해킹 방식보다 해킹 정보를 얻어내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적어도 3배는 더 힘들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했냐? 뇌피셜을 돌려보면은 이 라자루스가 회사에 잠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 이메일 서버, 그 회사의 이메일 서버가 취약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회사 온라인에 잠입을 해서 장기간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정보를 얻기에 가장 최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회사 온라인에 머무르면서 내부 구조를 파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무슨 지갑을 쓰고 멀티시그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그 실제 주소들, 지갑 주소들 알고 콜드월렛 주소도 알고 막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조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파악을 했겠죠. 네, 저는 그 방법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있었고 이거를 못 잡은 게 보안팀의 정말 크나큰 실수였죠. 네, 그래서 전체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중에 약점을 파악했고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여기에 취약점을 심은 거죠. 그래서 전체 구조를 아니까는 멀티시그 지갑인 걸 알았고 이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세이프월렛이라는 것도 알았겠죠. 네, 오랫동안 머무르면서요. 그러면서 콜드월렛에 거액의 코인이 몰려있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런 방식. 그래서 그 지갑을 한 번에 털어서 가져갈 그럴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 거죠. 콜드월렛으로 옮기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옮기는 타이밍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옮기는 그 타이밍을 알고 기다렸다가 이게 취약점을 계속해서 넣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 순간, 그 하기 직전에 아마 노렸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제 뇌피셜이고요. 왜냐면은 바이비트가 거래소 중에서도 손꼽히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고 분명히 보안 준비도 잘했을 거고 저렇게 세이프 월렛이 여기를 통해서 약점이 노출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기관급 지갑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다. 이거는 보안급 하나에 뚫린 거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비트마인 지갑입니다. 제가 뭘 설명할 거냐면은 비트마인이 예전에는 그래도 돌다리 두들기라고 정말 조심해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안일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트랜잭션 보면요. 처음에 보면은 이게 지금 크라켄으로 2주 전에 옮긴 거 보이시죠? 2주 전에 크라켄으로 옮긴 거 보면 0.01 이더 31달러였습니다. 당시에. 이거를 먼저 옮기고 그 이후에 21,000개를 옮기죠. 이게 그 방식입니다. 돌다리 두들기. 저도 이거 쓰는데요. 초반에 좀 약간 저렴한 금액에 적은 금액에 이더리움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안전하다. 제대로 도착했다. 눈으로 확인되면은 그 즉시 고액의 코인을 보냅니다. 저도 이 방식을 항상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온체인 활동하시잖아요. 온체인이 이제 지금 이더리움이 1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글이에요. 제가 온체인 얘기를 자주 하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이것저것 해보면서 익히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다리 두들기기 먼저 소액을 보내고 잘 도착하면은 그제서야 본 금액을 보내는 이거를 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온체인 활동한 지 몇 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저조차도 이렇게 합니다. 정글에 길이 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길 옆으로는 숲이잖아요. 절대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길대로 가야 되고 정석대로 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서 움직여야 돼요. 정글입니다. 정글. 온체인은.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그래도 담당자들이 뭔가 좀 조심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이전에는 더 확실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OTC로 옮기는 거 4,000개씩 옮기잖아요.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4,000개면은 그래도 1,500만 달러 이 정도기 때문에 분할해서 옮긴 겁니다. 이것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약간 뒤로 가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처음에 돌다리 두들기게 하죠. 네. 처음에 소액을 먼저 보내보고 잘 도착하면은 그 다음부터 2,000개, 3,000개, 4,000개씩 보낸 겁니다. 이때는 더 확실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위로 올라가면은 5일 전에 보이시죠? 5일 전에 비트고에서 그냥 한 번에 옮겨버리죠. 이거 지금 돌다리 두들기기 안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귀찮은 거예요. 이게 담당자가 그냥 회사 일이고 어차피 돌다리 두들기기 해봐야 맨날 잘 도착하는데 굳이 해야 되나? 전 지금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트랜잭션은.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온체인은 정글이고 매번 똑같이 정석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위험한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보안 불감증이 생겨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100번 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으면은 불감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은.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비트마인이 요번에 또 40만 개 해가지고 370만 개로 늘었습니다. 이더리움 진짜 엄청나게 모으고 있어요. 이번 하락 때 엄청나게 모았고요. 덕분에 이더리움 거래소 물량이 더 줄었어요. 비트마인이 한 것도 모자라서 다른 익명 부자들도 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네,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타겟이 비트마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라저로스면은 비트마인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새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온체인 경험도 별로 없어요. 저렇게 계속해서 아무 일 없으면은 불감증도 당연히 생깁니다. 새로운 회사면요. 스트레티지, 그러니까 셀러죠. 거기 다음으로 많은 코인을 자체 보유한 회사예요. 네. 그런데 새로 들어온 회사거든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나마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전송과 보유, 물론 자체적으로는 되게 암호화 포함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부에는 복잡하거든요.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솔직히 전송과 보유밖에 없습니다. 기능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해킹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블록체인 자체를 해킹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너무 많고 각자 로직, 각자 룰을 정할 수 있잖아요. 만들어서 블록체인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취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스테이킹도 솔직히 이것도 스마트 컨트랙트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 세일러랑 스트레티지가 문제가 왜 없었냐면은 몇 년 동안 여기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기 때문이고요.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거 해킹 당하잖아요. 해킹 당하면은 그 즉시 시즌 종료예요. 정말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악 최대의 기록 갱신도 될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은 바이비트가 15억 달러라 그랬잖아요. 지금 비트마인이 갖고 있는 게 아마 110억 달러일걸요? 금액으로 따지면 7배, 8배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한 번에 털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나마 비트마인이 잘하는 게 지금 지갑들을 여러 개로 분리시켜 놓고 그 지갑들을 서로 간에 전송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나마 나아요. 네. 처음에 설계를 잘했습니다. 네. 보안 설계를. 근데 만약에 바이비트처럼 홀드월렛에 넣어놓고 뭐 멀티시그 한다고 해놓고 큰 금액을 몰아넣으면은 재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이야 한번 떡락했다가 시즌 끝나고 그 다음 시즌에 올라갈 수 있지만 비트마인은 아마 회복 못할걸요? 비트마인 주가는 아마 진짜 완전 작살이 날 겁니다. 비트마인 스테이킹 두 번째 영상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심각하다. 그리고 조금 걱정이 된다. 그리고 라자로스면은 비트마인을 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스테이킹 회사를 자체적으로 안 하고 스테이킹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스테이킹 회사 뽑았잖아요. 프로들을 뽑을 건데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잘하는 회사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그런 프로들이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면은 분명히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